안녕하십니까. 이번 챕터에서 우리는 이런 것도 사랑인가요? 라는 물음을 계속 던지고 있죠. 오늘도 물음을 계속 던지겠습니다. 오늘 소주제는 이중적 사랑입니다. 결함 많은 인간의 감정으로 맺어진 관계의 끝이 사랑보다는 증오로 얼룩져 있을 가능성이 결코 적은 것만은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사랑과 미움이란 감정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특히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표현은 대표적인 연애물의 상투성입니다. 그야말로 애증의 고리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영화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의 영어 제목이 Between Love and Hate인 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의 애증은 사랑이라는 연애 감정의 일상적 차원에서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들의 막장 같은 사랑은 사랑이었죠. 1966년 가수 문주란이 부른 동숙의 노래 시작 부분 가사를 들어봐도 사랑과 미움의 복합적인 감정을 절절하게는 아니어도 대충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부분만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사의 배경이 실화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그님을 사랑했기에 그리움이 변해서 사무친 미움, 원한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에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질러 놓고. 예, 동숙의 노래의 시작 부분의 가사입니다. 동숙이라는 10대의 어떤 소녀의 이야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랑과 미움의 감정이 점점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로 전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데니 드비토가 1989년 감독한 영화 장미의 전쟁에 나오는 부부의 애증 관계는 극단적인 양상을 보이면서 파국으로 치달아가 결국 남편 올리버와 아내 바바라의 죽음으로 종결됩니다. 죽는 순간 올리버는 바바라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바바라는 끝까지 올리버의 손을 뿌리치죠. 부부는 사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서로 싸우다가 이혼할 수도 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랫동안 쌓여온 증오를 마음속 깊이 감추고 겉으로만 부부의 외관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외관에 균열이 생기면 큰 사건이 터지기도 하는데 장미의 전쟁은 그 극단적인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로서는 바바라의 분노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결말은 좀 과장된 듯 싶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2008년 일본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만든 영화 걸어도 걸어도는 흥미롭습니다. 남편 코에이가 바람 피우는 현장을 목격한 아내 토시코이지만 오랜 세월 남편에게 전혀 내색하지 않아요. 단지 그 현장에서 방 밖으로 흘러나온 남편이 흥얼거리던 노래를 음반으로 구해서 혼자 있을 때만 듣죠. 평소 큰 소리를 내지 않는, 더구나 6, 70년대에 살았던 여자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워낙 막장 드라마에 익숙해져 있는 처지에 이런 반응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선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쿄헤이에 대한 토시코의 속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정말 도의 경지가 아니라면 좀 무섭기도 합니다. 이런 무서움은 다른 상황에서 확인됩니다. 이 부부의 큰아들이 10년 전 한 아이를 바다에서 구하려다 목숨을 잃는데요. 그때 구함을 받은 아이는 자라서 지금까지 10년째 큰아들의 기일이면 인사를 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워 이제 그만와도 되지 않겠냐며 둘째 아들이 편을 들자 이제는 할머니가 된 토시코는 아니라고
10년 정도는 10년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고, 더 고통을 받아도 싸다고 차갑게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남편의 불륜을 확인했음에도 몇십 년 동안 전혀 내색하지 않고 남편 시중을 들며 살았어요. 불륜의 현장에서 남편이 흥얼거렸던 블루라이트 요코하마라는 노래는 어쩌면 오랜 세월 동안 엉망이 되어버린 내면을 그냥 당연한 듯 붙들고 살았던 우리 어머니들의 자포자기적인 희망가였을까요? 참고로 걸어도 걸어도라는 영화 제목은 이 노래 가사의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따온 것이죠. 오래 산 부부라면 지지고 볶고 살았어도 어떤 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걸어도 걸어도의 토시코도 그렇고요. 때로는 말싸움도 하고 대놓고 툴툴거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자식들 앞에서 교회일을 소홀히 대하지 않고 둘만 있어도 배려하고 보살피긴 합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인은 의사라서 지역사회에서 존경받으며 살았습니다. 반면에 토시코는 평생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고요. 토시코는 교회에게 존중을 받아왔을까요? 만일 그 불륜이 토시코의 것이었다면 사정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토시코에게 평범한 주부 말고 다른 가능성은 있었던 걸까요? 교회의 분류는 한 번뿐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의가 자식들 앞에서 잘난 척하며 토시코를 무시하자 토시코는 조용히 2층에 올라가 책상 서랍에서 음반을 꺼내 아들 류타에게 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블루라이트, 요코하마의 음반이었죠. 조그만 목소리지만 노래도 따라 부릅니다. 배려라고는 전혀 없는 남편으로 인해 그동안 덮어놨던 얼굴의 베일이 잠깐 벗겨지면서 드러난 아내의 상처가 아내의 내면인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미사역으로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 내면이 미움으로만 점철되어 있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베일하니까 영국 작가 서머셋 모험의 원작을 2006년 존 커란 감독이 영화한 페인티드 베일이라는 영화가 떠오릅니다. 제목은 영국 시인 셸리가 1824년에 쓴 시에서 가져왔다 합니다. 어설픈 의역이지만 시작 부분은 대충 이렇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삶이라 부르는 덧친 베일을 들추지 마세요. 반상이 진실을 가리고 있더라도. 예. 내 느낌으로 셸리는 베일을 들추라고 쓴 시로 여겨집니다만, 셸리는 베일을 들추라고 쓴 시로 여겨집니다만, 어쨌든 영화는 각 결혼한 부부의 출구가 안 보이는 사정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시작합니다. 재미없고 성실하기만 했던 남편 월터가 만족스럽지 못했던 도도한 아내 키티가 거침없이 불륜을 저지르는 거죠. 그 사실을 한 세균학자이자 의사였던 월터는 키티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부부가 있는 곳은 중국의 상하이였어요.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월터는 키티에게 자기를 따라 전염병이 창궐한 중국의 변방 지역으로 들어가거나 이혼을 하자고 최후 통첩을 던집니다. 1920년대 고향인 영국을 떠나 낯선 중국에 온 키티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고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불륜의 상대의 찰리마저 등을 돌리죠. 이제 냉담함으로 무장한 월터의 무자비한 처벌이 시작되고요. 바닥을 친 키티는 어쩔 수 없이 상황에 적응하면서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던 삶에 발을 내딛습니다. 결혼하기 전 삶은 향락이었고 결혼은 거래였으며 사랑은 불륜이었습니다. 20년대의 영국 중상류 계급의 얼굴만 예쁘고 평범했던 여자에게 삶의 가능성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문제는 남편 월터입니다. 키티는 결혼을 체근하는 엄마에게서 가능한 한 멀리 도망가려 했어요. 근데 월터는 왜 청혼했을까요? 예, 덧칠된 베일입니다.
키티는 사회적 간섭이 요구하는 가정이라는 외관에 그럴듯한 장식품이었던 거죠. 그렇게 그냥 가정이라는 외관만 갖췄던 결혼은 처음부터 예정된 파국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일찍 찾아온 파국은 그러지 않았으면 가려져 있었을 무관심과 증오를 보게 합니다. 많은 독자들과 관객들은 이 작품에서 베일에 가려졌던 사랑을 보고 감동합니다. 세균 연구와 치료에 몰두했던 월터는 그만 감염되어 죽고 마는데 죽기 전 월터와 키티는 서로에 대한 참회와 존경의 마음을 함께 하죠. 그리고 키티는 아마도 불륜으로 잉태되었을 아이를 키우며 씩씩하게 살아갈 겁니다. 영화는 이렇게 끝납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고상한 베일에 가려진 징후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품게 된 좋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씁쓸한 뒷맛은 왜일까요? 어쩌면 이 영화의 감동이 나에게는 이를테면 베일일지도 모릅니다. 영화가 끝난 후 감동의 베일을 쓰고 일상의 증오로 돌아오는 충분히 나이가 든 부부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렵니까? 페인티드 베일과 같은 상황 속으로 던져지는 부부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서로에 대한 믿음을 확인할 기회가 별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오만 가지 증오의 기회에 노출될 수는 있습니다. 결함 많은 인간의 감정으로 맺어진 관계 끝이 사랑보다는 증오로 얼룩져 있을 가능성이 결코 적은 것만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랑과 증오가 서로를 부추기며 동전의 앞뒷면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공생작용의 시범 케이스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피곤한 공생작용이 되겠죠. 심드렁하게 집으로 돌아온 부부의 모습으로 시작하는 영화가 있어요. 1963년 극작가 에드워드 올비의 희곡을 원작으로 한 마이크 니콜스 감독의 1966년 영화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라입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중년의 부부에게 증오는 마치 사랑의 각성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증오를 양분으로 사랑의 바이러스를 활성화한다거나 할까요? 솔직히 이 영화 경 애증의 고리가 조금 심하게 꼬여 있어서 미움을 알겠는데 사랑을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움에 봉사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인 척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는 거죠. 복잡한 이중적 사랑입니다. 나에게 그런 경우가 영화 새끼입니다. 솔직히 새끼의 사랑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사랑인가요? 라는 이번 챕터의 물음에 정말로 대답이 궁금한 경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남자와 여자를 역설적인 상황 속에 던져놓습니다. 여자는 미인계로 접근해 남자를 암살하려 하고요. 남자는 어떤 접근에도 암살을 염려해 철저히 경계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암살하기 위해서는 남자의 경계를 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실제로 남자를 사랑해야 하죠. 예, 죽이기 위해 사랑해야 하는 역설입니다. 문제는 이런 역설적 상황이 정치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겁니다. 이 영화는 중국계 미국 작가인 장 아이링의 1979년에 발표한 동명소설이 원작이고요. 1940년경 일본의 중국 지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한 소설은 친일파 꼭두각시 정부의 정보부장을 암살하려다 실패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이야기를 사랑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이 영화의 여주인공 왕치아즈는 대학 연극반 출신으로 항일투쟁에 가담합니다. 왕치아즈와 동료들은 꼭두각시 중국 정부의 친일파 정보부장 이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요. 그러나 왕치아즈는 암살 계획을 실행하려는 바로 그 순간 이에게 도망가라 합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연애물의 전형적인 상투성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변한 걸까요? 아니면 왕치아즈는 적이었어도 자신이 사랑한 이가 살아남게 되면 어쩌면 자신을 구해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왕치아즈는 확실히 전형적인 연애물의 순진한 캐릭터입니다. 이미 정보부 내부에서는 왕치아즈의 동료들을 주의 깊게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쳐서 생명을 구한 이는 왕치아즈와 함께 동료들 모두를 죽이죠.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부분은 우리 다음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